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제11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동영상을 녹화할 때에는 이 쉐어X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했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약간 좀 다른 쪽에 위치하는 것 같아서 한번 녹화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여기 AIC 소프트 스크린 리코더라고 하는 건데 유료 프로그램이고 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웹캠을 별도로 특정한 위치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좀더 전에 거보다는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화질의 그 정도, 음질의 정도 같은 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녹화를 몇 번 해봤는데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지지 않는 그 조건에서 최적의 상태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제 기능들도 사용법을 익혀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녹화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사용하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과제 제출 현황 10주차 과제 제출한 파일들의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 물과 이산화탄소의 상평면 그림을 일단 캡처해서 붙이고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그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 좌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표가 보니까 온도는 등간격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압력의 이 스케일이 이 간격이 조금 이상할 겁니다. 이 등간격이 아니에요. 이 숫자가. 그래서 그 좌표를 읽을 때에 어느 압력의 값을 어디쯤에다가 짚어야 되는지 요게 이제 애매해서 거기서 이제 답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압력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의 값이 잘 안 맞잖아요. 그 좌표 찍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물의 상평형 그림을 다음에서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한번 이제 클릭을 하면 요거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건데 나머지 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케일이 잘 나와 있어요. 요 그림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찍어내면 그게 이거였던가?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사진을 좀 크게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1파스칼부터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져 있죠. 간격은 똑같은데 10배씩 올라갔어요. 이 말은 이 간격의 폭이 이 숫자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만약에 로그를 취하면, 상용 로그를 취하면, 여기는 1, 여기 0이죠. 이거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보면, 로그를 취하면, 여기가
0, 1, 2, 3, 4, 여기가 지금 10,000파스칼이니까 5 해서 로그 값이 등간격이 되도록 압력의 값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이면 얼마일까요? 0.5겠죠? 요 중간이면은 1.5예요. 그래서 1하고 100의 1하고 10의 중간이 평균이 5나 5.5가 아니고 로그를 취한 값이 0.5가 되도록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니까 0.1, 0.2, 0.3 해서 0.9, 1.0 이런 식으로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엑셀에서 값을 계산을 해 봤는데 이제 맨 아래 1파스칼, 10파스칼, 100파스칼 이렇게 세 개가 등간격으로 놓여 있지만 실제로 이 숫자보다는 로그를 취한 값 0, 1, 2 이게 같은 등간격이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0.1 단위씩 쭉 등간격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로그의 진수를 찾아보면 1, 10, 100 사이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요. 여기서의 간격이나 여기서의 간격이 10배만 해준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5 올라가려면 중간보다도 더 올라가죠. 초반에는 간격이 듬성듬성 하다가 갈수록 밀집이 돼서 그 다음 값이 나오고 또 여기서 간격이 느슨하게 크게 늘어나다가 갈수록 좁게 늘어나서 다음 값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쯤 되는 값은 평균 된 게 아니라 겨우 0.31, 32 정도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를 알면 물론 이제 한 번에 알아차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중간에 해당하는 이 압력이 얼마냐 3.2 파스칼 정도 돼요. 그렇게 읽어서 고체, 액체, 기체를 판단할 수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그림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쓴 것은 뭐 그냥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잘 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은 로그를 취한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쓴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과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검하다가 보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창을 닫고 이산화탄소는 역시 아까 찾아놨었죠. 요 그림이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원래는 교재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상평형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였는데 교재에는 565페이지에 있죠. 요게 이제 원래 그 문제에서 보고 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100만까지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서 찾은 이산화탄소는 0.1부터 만까지예요. 100배 차이 나요. 100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압력으로 표시한 거고 교재에서는 킬로파스칼로 한 거죠. 킬로파스칼. 그러니까 100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기압이 10만 파스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에서는 킬로파스칼로 써 있는데 기압으로 된 거에다가 찍으면 많이 값이 다르게 나와요. 주로 이제 이 액체 영역에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 답은 고체와 기체 쪽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문제의 경우에 액체가 들어있는 걸로 쓴 사람은 이 압력의 단위를 착각을 해서 잘못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과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트북을 세워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웹캠이 이렇게 잘 나오지만, 예, 모니터에 내가 펜으로 글씨를 쓸 때는 모니터를 아무래도 눕혀놓고 이렇게 눕혀놓고 쓰게 되니까 일단 필기가 시작이 되면 이 웹캠은 별로 사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날 때 혹시 다시 킬지는 모르겠지만 웹캠은 일단 안 보이게 하고 설명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화면이 하여튼 물의 상평형 그림과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파워포인트로는 이제 이 화면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진행되는 슬라이드를 보면 요것은 용액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물이죠. 순수한 물의 상평형 그림.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온도를 높이다 보면 요 점에 해당하는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정상 끓는 점, 정상 녹는 점. 1기압에서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정상 녹는 점,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액이 되면 이제 물에 포도당이 녹아 있거나 소금이 녹아 있거나 설탕이 녹아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평형 증기압 곡선이 이 점선처럼 바뀌어요. 점선처럼. 이 액체와 고체 사이에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건데, 그쵸? 용액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용액이 이제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서 순수한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더 멀리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결론은 뭐냐? 일정한 온도에서 순수할 때의 이 평형 증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P0라고 하면, 용액이 됐을 때의 이 평형 증기압은 그거보다는 낮아져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뭐 이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너무 좀 어렵고, 정성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림이 이제 책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요게 이제 눈에 잘 띄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왼쪽은 순수한 물의 경우에 증발하는 상태와 액체가 다시 기체가 다시 액체로 응결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 표면에 순수한 물만 있을 때는 이 표면에 있는 모든 면에서 증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온도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속도로 증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증발하는 개수와 똑같은 개수가 다시 이렇게 응결이 돼야 동적 평형이라고 하죠. 더 이상의 증발과 응축에 있어서 알짜적인 변화가 없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평형 증기압이에요. 순수한 물이니까 첨자 제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휘발하지 않는 용질이 녹아있다. 설탕이나 소금이나 포도당이 녹아있다. 그러면은 이 표면에 일부분이 용질로 이렇게 분명히 막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발할 수 있는 이 물의 입자수, 이제 결국은 속도가 되는데, 그게 이쪽에 비해서 증발이 조금 더 더디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공이었다가 증발하면서 기체가 생기고, 그 기체가 다시 응결되면서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평형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기체의 숫자가 이쪽보다는 적은 상태에서 적게 이렇게 응결될 때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속도도 느리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차지하는 기체의 입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도 용액의 경우에 물이 나타내는 압력도 순수한 경우보다는 작아지게 된다. 결론은 P0는 이제 P보다 크다. 아무것도 안 쓴 건 용액이라고 보면 돼요. 용액에서 수증기의 압력, 평형 증기의 압력, 얼마나 낮아지느냐 하는 정도가 농도에 비례해서 낮아진다. 이런 것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압 내림, 우리는 이건 이제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순수한 물에서 용액으로 변하게 되면, 첫 번째 증기압은 평형 증기압이에요. 동적 평형이 됐을 때 수증기의 평형 증기압이 감소한다. 그 감소하는 정도를 이제 실험에 의해서 좀 밝힌 사람이 있는데 라울이에요.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물이 이렇게 표면을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이 차단될수록 농도가 진할수록 이 감소는 심해지겠죠. 이 감소되는 정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 묽을 때에 완벽하게 비례한다 할 수 있고 진할 때에는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지워 보려면 일단 순수한 물의 경우에 요 곡선이었는데, 그쵸? 용액의 경우에 점선처럼 아래로 이렇게 쳐져서 농도에 비례해서 증기압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평형 곡선이 이렇게 액체와 기체 사이에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얼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 액체와 기체 사이의 평형 곡선은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중점이 돼서 이쪽으로 가면 고체와 기체 증발에 해당하는 평형 곡선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는 고체와 액체의 평형 곡선이 이어서 만들어지겠죠. 삼중점에서 갈라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일기압을 우리가 이렇게 이 꼭대기가 일기압이라고 지금 했으니까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0도에서 얼었는데, 그쵸? 물이라고 하면 요건 방향을 보니까 물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0도라고 하긴 그렇고, 순수한 용매의 어느 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용액의 어느 점은 아무래도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액의 어느 점은 순수한 거에 비해서는 더 내려가 있다. 이거를 어느 점 내림 현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진하면 많이 내려가겠죠. 이게 많이 처지면 더 많이 왼쪽에서 만날 테니까. 마찬가지로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이 물이 아니라 순수한 용매에 끓는 점이 여기였다면 적당한 농도의 용액에 끓는 점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요. 역시 TB, 보일링 포인트에 해당하는 온도가 변화가 생기는데, 변화는 가로 폭에 해당이 될 것이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어는 점의 변화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어는 점은 더 낮아진다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 용액이 되면 평형 증기압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끓는 점이 올라간다. 끓는 점 오름 또는 오름 현상 이렇게 해요. 뭐 사람의 이름을 딴 법칙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용액의 상평형 그림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는 점은 내려간다. 그 그림에서는 이제 표시되지 않지만 비슷한 성질로 삼투 현상이 생겨요.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은 순수한 물에서 용액 방향으로 용매, 물이 이동한다. 자, 요거는 이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했을 때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섞여버리면 그냥 용액이 섞여버리니까 순수한 물과 용액 사이에 반투과성 막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 물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 알짜적으로 순수한 물 쪽에서 용액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얼마나 이동하느냐, 그걸 이제 압력으로 나타낸 거를 삼투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순수한 물에서 용액으로 바뀔 때에 이런 네 가지의 현상들이 주로 관찰이 되는데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크게, 많이, 세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농도에 관련이 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포도당을 녹였는지 설탕을 녹였는지 이런 건 상관없고 농도만 딱 같으면 같은 정도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용질에 대해서 통일되게 총괄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총괄성이다. 용액의 총괄성, 그러면 평형 증기압이 감소하는 거, 순수한 물에서 용액으로 변할 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거,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삼투압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총괄성에 해당이 된다. 이런 정도는 뭐에 비례하느냐? 농도에 비례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농도들을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식을 유도하다 보면 서로 다른 농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뭐 X처럼 생긴 카이라고 하는 기호로 많이 나타내는데 몰 분율의 그 농도가 수식을 이제 유도할 때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스몰 m, 이 두 개는 스몰 m으로 표시되는 몰랄 농도가 이제 식에 등장을 하게 되고 삼투 현상에서는 대문자 m으로 표시되는 몰 농도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총괄성이 이제 원래 여러분이 책은 안 샀을 것 같은데 교재에 보면은 중요한 한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괄성을 설명하다 보면 당연히 이 몰 분율, 몰랄 농도, 몰 농도 이런 이제 그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도 결국은 농도에 대한 이런 그 뜻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일단 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몰 분율. 이것은 전체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됩니다. 전체라는 거는 이제 용액하고 용질하고 용매를 합쳐서 용액이 되는 거니까 용질과 용매의 몰수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용매예요.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 근데 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수는 그냥 뭐 몰이란 단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세 번째로 몰 농도는 이건 이제 용액의 부피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이제 몰이 들어가니까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됩니다. 용액의 부피는 또 뭘로 단위를 쓰느냐? 리터 단위로 쓰게 돼 있어요. 몰 분율은 카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도 하고, 몰랄 농도는 스몰 m, 몰 농도는 라지 m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한번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자, NaOH 만약에 뭐 8.0g 그 다음에 물 적당량 합쳐져서 용액의 부피가 500ml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딱 500이 들어가는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해서 물을 조금 붓고 NaOH를 8.0g을 넣어서 녹이고 물을 더 채워서 녹음까지 맞추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게 적당량이라고 했지 얼마큼 들어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마지막에 부피가 500이 되도록 설정을 한 거니까 요거는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부피는 리터 단위로 하기로 했죠. 용액의 부피는 0.5, 뭐 예를 들어서 적당히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NaOH는 1몰이 원자량을 다 더해보면 40g이에요. 0.1몰은 4g이겠죠? 그럼 8g은 계산해보면 0.2몰입니다. 그래서 여기 NaOH가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물론 되지만 계산하면 0.4몰 per 리터 NaOH다. 원래 몰 농도의 단위가 몰 per 리터인데 얘를 또 간단하게 큰 m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는 0.4 몰 농도다. 적당히 이 숫자 했다고 치고
몰농도라는 농도의 표시도 라지 M이고 단위도 라지 M으로 써서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건 몰농도를 계산할 때는 요 공식이 필요해요. 여기는 용액, 분자는 이제 용질이에요. 두 번째에는 이제 주어진 조건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건데 NaOH가 예를 들어서 8.0g, 몰수로는 0.2몰이었죠. 금방 계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계산하기 편하게 42g 합쳐져서 용액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수용액, NaOH 수용액이 50.0g이 이거는 뭐 별로 숫자가 딱 떨어지질 않네요. 숫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차피 하나는 숫자가 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좀 편하게 H2O는 500g, 그럼 전체적으로 508g이 나오겠죠. 뭐 얘가 어떤 계산에 쓰이지는 않으니까. 자, 첫 번째 몰랄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몰랄 농도는 스몰 m으로 표시를 하고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단위로,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니까 물이 얼마냐 하면 500g이죠. 킬로그램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아까 8g은 계산해 보면 0.2몰인 거를 확인했으니까 0.20 몰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0.40 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 몰 퍼 킬로그램을 스몰 m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0.40 몰랄 농도다. 몰랄 농도라는 농도도 스몰 m, 단위도 스몰 m이라서 상황에 맞게 스몰 m을 해석하면 됩니다. 몰 분율도 질량으로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어요. 몰 분율은 전체의 몰수니까 이제 NaOH의 몰수 더하기 H2O의 몰수, 용질은 NaOH죠. NaOH의 몰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NaOH는 아까 0.20 몰이라는 거 알았고, 분자가 역시 용질이니까 0.20 몰이라는 거 알았고, 이제 물을 더 해야 되는데, 물이 이제 500g이면 이 물은 1몰이 18.0g이에요. 그래서 얼른 500을 18.0으로 나누면 27.8 이렇게 나오니까 27.8 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7.8 0.2를 27.8 더하기 0.2 한 걸로 나누겠죠. 그러면은 0.0071, 단위가 없죠. 이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모도 몰 단위고 분자도 몰 단위예요.
그냥 이 몰 분율은 숫자만 달랑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몰 분율은 0하고 1 사이에 값이 주어진다. 아무것도 없으면 0이고 순수한 상태면 1이 돼요. 용액은 아무래도 순수하진 않을 때 얘기할 테니까 0하고 1 사이다. 그냥 보통 이제 0하고 1까지 포함해서 값을 범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보면 이제 농도에 대한 그 정의를 설명을 했는데, 이 몰 분율과 몰랄 농도는 질량이 분자 분모에 들어가요. 질량을 몰수로 바꿔서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질과 용매가 질량 대 질량이기 때문에 온도와 무관한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의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몰 농도는 부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아까 500이라고 했는데, 이 용액의 부피가 25도에서 잘 맞춰가지고 500ml가 됐더라도 여름에 더워서 30도로 올라가면 용액의 부피가 더 늘어나죠,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정확한 그 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도에 민감하다. 온도에 따라 변한다.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은 용액들의 온도가 이렇게 막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몰 농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농도를 쓰고, 그 다음에 삼투압은 특정한 온도에서 몇 기압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어진 온도에서만 농도를 잘 맞추면 되니까 삼투압은 몰 농도를 사용한다. 어떻게 그 농도에 따라서 증기압이 내려가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그 정도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한 수식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입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순수한 물에서 용액으로 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현상들은 용질의 구분은 전혀 하지 않고 몇 몰이 들어있느냐, 입자수가 몇 개 들어있느냐, 그 농도에만 의존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총괄성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농도들이 등장을 하고, 농도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험실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농도 계산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과학반을 맡아서 실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이나, 물론 위험해서 잘 쓰지는 않지만 물켜서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염산을 사올 때는 진한 염산을 구매하게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판매할 때는 판매될 때는 퍼센트 농도로 알려주거든요. 진한 염산이 37%예요. 이건 이제 퍼센트라는 거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한 것이 퍼센트 농도입니다. 그게 이제 진한 염산의 경우에는 37%로 보통 만들어서 판매가 된다. 요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살짝 변형을 해서 용질의 질량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얘는 건너가면서 곱해질 것이고, 얘는 나눠지겠죠. 그래서 용질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에서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 요 과정이 어떤 용액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용질만의 질량을 계산하는 공식, 뭐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어디를 볼까요? 다음에서 시그마라고 치면, 수열의 합에 나오는 시그마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시그마 알드리치가 처음에 뜨고, 뭐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뭐 머크라고 하는 그 시약 회사와 관련이 된 홈페이지가 뜨죠.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시약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HCl이라고 한번 쳐봐요. 대문자 같은 거 구분하지 않고 염산이 HCl이니까.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염산, 주로 진한 염산 수용액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보통 이제 ACS 하면은 실험에 사용할 만한 정도로 순도가 괜찮은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많지 않은 거. 가격은 얘네들을 눌러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눌러보죠. 그러면 뭐 500ml에 12만원이다. 등급이 좋은 거라서 좀 비싸요. 공업용은 쌉니다. 이 대량 산업용 같은 건 생각보다 싸요. 근데 이제 속성을 보면 농도는 요 범위인데 37%로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보기를 하면 밀도가 나오죠. 밀도, density 1.2g per ml 25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한 염산을 사면 이제 과제와 관련 있는 거니까 여기는 잘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진한 염산을 사면 요거는 37%이고 속성을 더 눌러보면 농도가 1.2g per ml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한 염산이 몰 분율은 얼마고, 몰랄 농도는 얼마고, 몰 농도는 얼마일까? 이런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용액의 부피가 설정을 해요. 1리터라 하자.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1.2g per ml 곱하기 부피는 1리터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0ml 하면은 1200g이에요. 이거는 용액이죠. 이 말은 HCl과 H2O가 합쳐진 거예요. 용액이니까. 그러면 위에서 용질의 질량 계산했죠. HCl이 용질이니까 HCl의 질량, 그러면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1200 곱하기 0.37
기분 나쁘게 4자가 3개 있네요. 444. 여기는 g이었고 100분의 퍼센트는 뭐 그냥 비율에 해당하는 거니까 444g 용질이에요. 용질. 그러면 용매 H2O 용매의 질량, 그러면 얘는 뭐 1200에서 444를 빼면 되니까 빼기 1200 마이너스 756 그램. 얘는 물의 질량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 계산이 가능해요. 첫 번째 몰 분율, 전체 몰수분의 이거는 HCl의 몰수, HCl의 몰수 더하기 H2O의 몰수. 자, HCl의 몰수는 HCl의 질량이 있으니까 요거를 분자량으로 나눠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H2O의 몰수는 756을 18.0으로 나눠서 대입하면 돼요. 과정은 뭐 생략입니다. 이 분자만 얘기하면 444 나누기 36.5 단위까지 다 이제 고려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자만 참고로 36.5. 두 번째,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단위로 용질의 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매는 0.756kg이고 용질의 몰수는 시간 한번 써줄게요. 444 나누기 36.5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몰 계산할 때 환산인자 쓰면 더 좋습니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3번은 몰 농도예요. 몰 농도가 제일 쉬워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로 용질의 몰수예요. 그러면 1리터라고 했으니까 숫자에는 변함이 없고 용질의 몰수 계산한 게 여기에 들어가면 계산이 됩니다. 자, 과제는 이제 이런 그 과정으로 여러분이 한번 계산하는 건데, 과제는 뭐냐 하면 진한 황산, 진한 질산의 농도를 계산해라. 몰 농도, 몰랄 농도, 순서대로 몰 분율, 몰랄 농도, 몰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진한 황산은 H2SO4, 진한 질산은 HNO3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여러분이 H2SO4라고 대소문자 구분 없이 이렇게 쳐놓으면 이제 상품의 리스트가 뜨고 뭐 적당히 클릭을 하면 이제 그 황산에 대한 속성들이 나오게 되고, 아까 더 보기를 해야 밀도가 나왔죠. 이게 뭐가 나온 거지? 황산이죠, 황산. 황산의 밀도는 1.840이에요. 농도는 보니까 95에서 98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정을 해 줄게요. 황산은 97%고,
0까지 쓰죠. 밀도는 1.84 g/ml다. 질산도 한번 할 수 있겠죠. 과제 때문에 약간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HNO3. 자, HNO3 분석 등급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70%이고 밀도는 1.413. 얘는 70%이고 D는 1.413 g/ml다. 그래서 이제 진한 황산에 대한 초기 조건, 진한 질산에 대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몰 분율, 몰랄 농도, 몰 농도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농도를 계산해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여기서 설명한 것과 거의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아무래도 계산 문제, 농도는 좀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유형을 위해서 예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화학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제 얼굴이 다시 나오나 볼까요? 그대로 나오네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